아내를 잃은 후 이 남자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매일 무덤 앞에서 울고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서 밤낮으로 바라보며 결국 정신이 무너져 버렸죠.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제31대 왕 공민왕입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그를 반원자주 정책을 펼친 개혁군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적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지만 진짜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죽은 후 나라를 돌보지 않아 결국 비극적으로 암살당한 왕. 오늘은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교과서에 실린 로맨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650년 전 고려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1339년 고려 개경, 한 아이가 아버지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12살짜리 소년이었죠. 그의 이름은 왕기, 훗날의 공민왕입니다. 그는 이제 원나라 수도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명목은 유학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질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 아래 있었습니다. 고려 왕실은 대대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왕자들은 원나라에 가서 생활하며 감시를 받았죠. 만약 고려가 반항하면 인질로 잡혀있는 왕자가 위험해지는 거였습니다. 고려를 옥죄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12살 왕기는 낯선 땅에서 1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려 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환경, 몽골식 이름을 쓰고 몽골식 옷을 입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고려로 돌아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꿈을 가슴에 품고 견뎠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349년 22살이 된 왕기에게 원나라 황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공주와 결혼하시오. 공주의 이름은 보탑실리, 칭기스칸의 7대 손이자 원나라 위왕의 딸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원 황실의 부마가 되어야만 고려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왕기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적국의 공주와 결혼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고려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한 이 관계가 진짜 사랑으로 발전한 겁니다. 보탑실리는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시집온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기를 한 사람의 남자로 대했고 그의 꿈을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원나라 궁궐에서 외로운 인질 생활을 하던 왕기에게 보탑실리는 처음으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앞에서만큼은 인질도 왕자도 아닌 그냥 한 명의 남자가 될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1351년 드디어 왕기의 아버지 충수광이 죽고 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보탑실리는 고려식 이름을 받습니다. 노국대 장공주, 우리가 아는 그 노국공주입니다. 1351년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드디어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왕권이 약해져 있었고 권문세족들이 힘을 키우고 있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죠. 공민왕은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과감한 개혁에 나섭니다. 원나라가 설치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친원파 권문세족을 숙청하기 시작했죠. 몽골식 의관을 금지하고 고려 전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원나라는 여전히 강력했고 고려 내부에도 원나라 편을 드는 세력이 많았으니까요. 언제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1352년, 즉위 1년 만에 조일신의 난이 발생한 겁니다. 친원파였던 조일신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공민왕을 협박해 스스로를 정승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죠.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반란군이 칼을 들고 왕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공민왕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노국 공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공민왕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나를 먼저 죽여라. 몽골 공주의 당당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반란군도 감히 원나라 공주에게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도착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조일신은 처형되었고 공민왕은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이 사건은 공민왕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노국공주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 노국공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비가 아니라 공민왕의 동지이자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왕과 공주가 매우 다정하여 항상 함께 다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사적인 시간까지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고 하죠. 더 놀라운 것은 노국공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인 원나라가 아니라 남편의 나라 고려 편을 든 겁니다.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칠 때 그녀는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황실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때도 공민왕의 편에 섰죠. 원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고려 왕에게 시집왔으니 이제 고려 사람입니다. 노국공주의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수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1356년, 그는 마침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수복합니다. 원나라가 빼앗아간 영토를 되찾은 거죠. 이 전투를 지휘한 무장 중 한 명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그 이성계 말이죠. 이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노국공주가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힘들어할 때 위로했고 고민할 때 조언했으며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맞섰습니다. 그녀는 공민왕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1359년 12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건적 4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쳐들어온 겁니다. 홍건적은 원나라의 반기를 든 중국의 반란군이었지만 그들은 고려도 적으로 여겼습니다. 공민왕은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안우와 김득배가 이끄는 고려군이 필사적으로 싸워 홍건적을 격퇴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361년 10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홍건적 2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규모가 5배나 늘어난 거죠. 고려군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숫자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도 개경이 함락된 겁니다. 고려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안동, 개경에서 300리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피난길은 험난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왕과 왕비가 말을 타고 도망쳐야 했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수도에 남겨진 채 홍건적의 약탈과 학살을 견뎌야 했습니다. 공민왕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안동에 도착한 공민왕은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고 백성은 버려졌으며 자신은 도망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노국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충신들이 있고 용감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국공주는 공민왕을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공민왕은 그 자리에서 왕위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우, 이방실, 김득배, 그리고 젊은 무장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홍건적을 하나씩 격파하며 북진했고 마침내 1362년 1월 개경을 탈환했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죠. 궁궐은 불타고 거리는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민왕은 복구에 힘썼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해졌습니다. 전쟁 중에 권문세족들이 다시 힘을 키웠고 군사력을 가진 무장들의 발언권이 강해졌죠. 개혁은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국공주였습니다. 전쟁과 피난의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곁을 지킨 그녀. 공민왕은 그녀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365년 결혼 14년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국공주가 임신한 겁니다. 공민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왕자가 태어난다. 온 나라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죠. 공민왕은 매일 노국공주의 처소를 찾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오. 당신을 닮아 지혜롭고 나를 닮아 강인할 것이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태교에 신경 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365년 2월 15일, 이날은 고려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노국공주가 상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순조롭지 않았죠. 난산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민왕은 침전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대신 들려온 것은 의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도 출산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공주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공민왕이 침전으로 달려갔을 때 노국공주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공주, 공민왕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잡고 흔들어봐도 소리쳐 불러봐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공민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성통곡하며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신하들이 걱정하여 간청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무덤을 찾아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죠. 돌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공주, 나왔소. 오늘은 날씨가 좋소.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민왕이 직접 붓을 들어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해 그녀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완성된 초상화는 침전에 걸렸고 공민왕은 그 앞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아침은 공주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소. 함께 먹읍시다. 공민왕은 초상화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왕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공민왕은 3년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불교식 애도의 표현이었죠. 흰 상복을 벗지 않고 정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노국공주를 위한 거대한 사찰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릉사. 공주의 무덤 근처에 웅장한 절을 세워 명복을 빌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라 재정은 홍건적 침입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고 백성들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대한 사찰을 짓는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공민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동원되었고 엄청난 재화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갔지만 공민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공민왕은 정치를 한 승려에게 맡겨버립니다. 바로 신돈이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그는 개혁을 명분으로 토지를 재분배하고 권문세족을 견제했지만 동시에 부패와 비리도 저질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공민왕이 미쳐버린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고려사에는 밤낮으로 공주를 생각하여 드디어 정신병이 생겼다라고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국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더 이상 예전의 개혁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렸습니다. 나라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1374년 비극의 막이 내립니다. 1374년 9월 어느 날 밤 궁궐 침전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민왕이 측근 홍륜과 최만생 등에게 습격당한 겁니다. 그들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들이었지만 왕이 변덕스러운 성격을 두려워하며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공민왕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향년 44세, 한때 개혁을 꿈꾸던 왕이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은 지 9년 만의 일이었죠. 반역자들은 즉시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이미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결국 40년 후 조선이 건국되며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노국공주가 묻힌 정릉 옆에 공민왕은 미리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유언대로 공민왕을 노국공주 옆에 안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민왕의 신의도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공민왕은 반원자주를 외치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킨 왕이다. 비록 말년이 불행했지만 그의 뜻은 기려야 한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초상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마도 두 사람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홍건적 침입 때 함께 싸웠던 이성계는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직접 목격했을 테니까요.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공민왕은 초기에는 훌륭한 정치를 펼쳤으나 노국공주가 죽은 후 정신이 무너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냉정한 평가였지만 그만큼 노국공주가 공민왕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시간이 더 흘러 20세기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유일한 왕실 로맨스, 왜 하필 이 둘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족의 자주성, 정략 결혼의 극복, 인간적인 왕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힘과 한계를 모두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적국의 공주가 남편의 나라 편을 들었다는 것. 둘째, 정략 결혼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것. 셋째, 왕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개인의 슬픔이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왜 이 650년 전 이야기에 여전히 감동하는 걸까요? 아마도 진정성 때문일 겁니다. 노국공주는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공민왕은 왕관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성에 있는 현릉과 정릉,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함께 잠든 곳입니다. 북한 지역이라 남한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없지만 이곳은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두 무덤 주변에 코스모스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650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약속대로 함께 있습니다.
정치적 혼인으로 시작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졌고 비극으로 끝났지만 영원으로 완성된 이야기. 역사는 공민왕을 개혁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랑을 지킨 남자로 기억합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입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그것이 바로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는 때로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 계속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